87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가짜 감정. 저자 김용태. 출판일 2023년 3월 23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감정을 알자. 책 소개. 감정은 참 오묘해서 때론 위장을 한다. 불안한데 화를 내고 우울한데 즐거운 표정을 짓는다. 진짜 감정을 숨기고 가짜 감정으로 위장한다. 모든 인간에게는 작고 못난 존재라는 수치심이 있는데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가짜 감정이라고 해서 잘못된 감정, 나쁜 감정은 아니다. 감정에는 다 이유가 있다. 어떤 감정이든 환영하고 잘 돌봐줘야 한다. 진짜 감정을 알아주고 보살펴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쉬워지고 가벼워진다. 감정이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저자 소개. 저자 김용태, 심리학자. 첫인상은 상담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빈틈이 보이지 않아 차가워 보인다. 원래 전공이 수학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해가 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다니던 중 전공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다. 한 여학생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여학생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심한 가슴앓이를 했다. 이때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에 눈뜨게 됐다.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것. 그는 새롭게 만난 마음이라는 영역을 알고 싶었다. 자신의 가슴앓이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고 싶었고 자신처럼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결국 많은 생각과 방황 끝에 진로를 바꿨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플러신학교에서 결혼과 가족치료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상담교수를 지낸 후 줄곧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쳤다. 현재는 초월상담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가족 상담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강단에서는 명쾌하게 상담 이론을 가르치는 한편 상담실에서는 상처받은 내담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상담자이기도 하다. 특히 상담가들의 상담가로 이름이 높다. 책에서 얻은 내용.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내 감정인데 내가 모르겠느냐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만약 내 감정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자주 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감정은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해서 때론 위장을 한다. 불안한데 화를 내고 우울한데 즐거운 표정을 짓는다. 진짜 감정을 숨기고 가짜 감정으로 위장한다.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면 표현하기보다는 회피나 무시, 억압 등의 방법으로 내 감정을 모르는 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감정은 느끼고 표현하면 저절로 사라지지만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우리 몸 어딘가에 남아 끊임없이 표현되기를 요구한다. 감정을 꾹꾹 눌러 참다가 별거 아닌 일에 자극받아 걷잡을 수 없이 분노를 쏟아내고 후회한 적이 있는가? 혹은 때때로 올라오는 감정을 무시하고 일만 하다가 공허감을 느낀 적은? 만약 우리가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알아주고 적절히 표현해 줬다면 어땠을까? 분노, 불안, 우울, 열등감, 두려움, 외로움 같은 불편한 감정의 심층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수치심에 귀결된다. 모든 인간에게는 작고 못난 존재라는 수치심이 있는데 이것이 건드려질 때 괴로운 것이다.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화를 낸다. 즉, 겉으로 드러난 화표면 감정의 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 이면 감정이 있고 그 밑에는 인간 근원의 감정인 수치심 심층 감정이 있다. 물론 표면 감정이 가짜 감정이라고 해서 잘못된 감정, 나쁜 감정이라는 말은 아니다.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 어떤 감정이든 환영하고 잘 돌봐줘야 한다. 다만 한 발 더 나아가 내 감정의 근원, 즉 진짜 감정을 들여다봐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감정이 풀리면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국내 상담 치료계의 최고 권위자인 저자는 다양한 상담 사례를 통해 감정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감정 조절을 할 것인지를 설명해 준다. 일부는 한 부부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감정을 보여준다. 이부는 이들 부부의 상담 과정을 소상히 보여준다. 이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며 읽는다면 스스로를 상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3부에서는 우리가 흔히 느끼는 부정적 감정인 화, 불안, 두려움, 외로움, 열등감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
이 감정들이 수치심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4부에서는 감정 조절의 7단계를 소개한다. 부정적 감정을 잘 조절한다면 우리는 삶을 훨씬 가볍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5부에서는 이 책에서 다룬 감정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실천하기 쉽게 정리했다. 내 감정은 나의 것이다. 다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생긴 감정은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감정을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여기 그 방법이 담겨 있다. 프롤로그. 내 감정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대학 시절 나는 두 가지 상반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전공인 수학 교육은 어려웠고 재미가 없었다. 반면에 합창단 활동은 연습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로 재미있었다. 서울대 사범대 합창단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합창단으로 전용 연습실도 있었다. 연습실에는 노트가 한 권 놓여 있었다. 누구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노트였는데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 단원들이 댓글을 달곤 했다. 주로 연애 이야기였는데 단원들끼리의 얘기도 있어 읽는 재미가 쏠쏠했다. 내 얘기도 있었다. 당시 좋아하던 여학생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나는 심하게 가슴앓이를 했고 이때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에 눈뜨게 됐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신기하고 이상했다.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었다. 마음이란 것에 눈을 뜬 나는 수학을 계속 공부하는 것이 버겁고 힘들었다. 수학은 내 가슴앓이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강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결국 많은 생각과 방황 후에 상담 대학원으로 진로를 바꿨다. 나는 새롭게 만난 마음이라는 영역을 알고 싶었다. 내 가슴앓이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고 싶었고 나처럼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이것이 내가 전공을 바꾸게 된 계기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감정들을 경험한다. 유쾌한 감정도 있지만 불쾌한 감정도 있다. 분노, 우울,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힘들고 때론 고통스럽다. 그래서 회피나 무시, 억압 등의 방법으로 내 감정을 내가 모르는 채 한다. 하지만 그런다고 그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느끼고 표현되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해소되지 않은 감정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쌓여 호시탐탐 밖으로 나올 기회를 엿보거나 제발 자기를 알아달라고 떼를 쓴다. 감정을 꾹꾹 눌러 참다가 별것 아닌 일에 자극받아 걷잡을 수 없이 분노를 쏟아내고 후회한 적이 있는가? 혹은 때때로 올라오는 감정을 무시하고 일만 하다가 공허감을 느낀 적은? 만약 우리가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알아주고 적절히 표현해 줬다면 어땠을까? 바로 이 때문에 감정 조절이 필요한 것이다. 감정 조절을 못하고 감정에 압도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쓸데없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 항상 지친 느낌이다. 인식에 제한이 생겨 올바른 판단도 어렵다. 편협하고 당위적 사고를 하게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다. 심지어 몸이 아프고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기도 한다. 삶이 고통스럽다. 그러나 감정이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다른 사람이 자주 거슬리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봐야 한다. 거슬리는 감정이 하찮은 것 같지만 실제는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거슬린다는 것은 화의 약한 단계다. 감정은 참 오묘해서 때론 위장을 한다. 불안한데 화를 내고 우울한데 즐거운 표정을 짓기도 한다. 진짜 감정을 숨기고 가짜 감정으로 위장한다. 어떤 사람이 거슬렸다면 마음속에 뭔가가 건드려진 것이다. 거슬리는 감정은 어쩌면 두려움, 외로움, 열등감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즉, 거슬림화 표면 감정이고 두려움과 외로움은 이면 감정이다. 그런데 거슬리는 감정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궁극적으로 내 안의 수치심에 이르게 된다. 이를 심층감정이라고 한다. 수치심이란 자신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다고 생각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모든 인간이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은 감정이다. 작아진 자신, 초라한 자신을 직면하는 일은 몹시 괴롭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면 이를 만회하고 싶어 한다. 감히 나를 무시해? 하며 화를 내서 자신을 회복시키고 싶어 한다. 화는 너는 잘못했고 나는 옳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약하게 화가 나면 상대방을 고치고 싶고 더 심해지면 없애고 싶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문제라고 여긴다. 그래서 거슬리는 사람과 싸우려고 한다. 그런데 한 사람을 그렇게 처리했는데 만일 거슬리는 사람이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다시 싸워야 한다. 거슬리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싸울 것인가?
이런 소모적인 전쟁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거슬리는 감정의 근원을 알고 이를 조절하면 된다. 한 번의 싸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못마땅할 때 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고 당연한 듯 비난한다. 과연 그럴까? 내가 느끼는 내 감정의 주인은 나일까? 상대방일까? 내 기분이 불편할 때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같이 화가 난다. 그런데 기분이 좋을 때는 같은 행동을 보고도 너그럽게 넘어간다. 또 같은 행동을 봐도 나는 못마땅한데 다른 사람은 못마땅해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했을지라도 그의 반응에 어떤 감정을 느낄지는 오로지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 내 감정은 내가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 누군가 거슬린다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릴 수 있다.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 못난 모습을 사람들이 알까 봐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부러워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등등. 다양한 목소리지만 메시지는 동일하다. 상대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못난이라고 볼까 봐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상대방을 싫어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걸까? 간단하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수치심이 있는데 남들이 이것을 알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누군가가 거슬리는 게 내 안에 수치심이 있어서라고. 말도 안 돼. 꼴사납게 행동하는 그 사람이 문제지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내 감정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 이유 없이 화가 나고 괜히 쓸쓸한 마음이 든다면 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자. 겉으로 드러난 화나 외로움, 쓸쓸함은 어쩌면 마음 깊이 감춰진 진짜 감정의 위장된 모습일 수 있다.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화를 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표면 감정, 이면 감정, 심층 감정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인간인 까닭. 감정을 미성숙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감정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 없는 인생은 상상하기 어렵다. 사랑뿐 아니다. 음악, 미술, 문학 등 모든 예술 활동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전달된다. 집을 사고 행복해하고, 회사에 입사해서 기뻐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기뻐하는 것, 상대방에게 실수해서 미안해하고,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수줍어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 인간에게 감정이 없다면 얼마나 세상살이가 재미없을까? 우리가 인간인 까닭은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생존의 필수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언 옛날 인류가 맹수와 자연재해의 위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생리적으로 느꼈던 감정 불안, 공포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감정은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기도 한다.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다. 뇌과학자 디마지오는 사고 등으로 전두엽 손상을 입은 12명의 환자를 비교 연구했다. 환자들은 인지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이들은 사실을 기억하고 계산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을 하는 데는 곤란을 겪었다. 예를 들어 검은 양말과 흰 양말을 주고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두 종류를 정확히 말했지만 무엇을 신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선택하지 못했다. 오늘 할 일을 적어보라고 하면 줄줄이 썼지만 무엇부터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선택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이다. 감정은 외부의 사건 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의 욕구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무실의 김 대리가 옆 사무실 여사원과 데이트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김 대리에게 평소 관심이 없었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심 김 대리하고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욕구, 낙담하고 처량한 기분 감정이 들 것이다.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다.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다. 배고플 때 맛있는 밥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고 활력을 느낀다. 반면에 그러지 못하면 비참함, 우울함을 느낀다.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다. 보호를 받으면 안전한 느낌이 들고 보호받지 못하면 무섭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러지 않으면 불안함, 두려움을 느낀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기분 좋지만 그러지 못하면 두렵고 처참한 감정이 생긴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성취 욕구가 달성되면 뿌듯한 감정이 생기고 그러지 못하면 좌절감을 느낀다. 인간에게는 특별히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갈망해서 종교적인 행동도 하고 사회적인 노력도 한다. 조직의 장이 되고 싶은 마음은 이런 초월적 욕구의 사회적 표현이다. 초월의 욕구는 인간에게 완전해지고 싶은 감정을 만들어낸다. 최근 초인 심리학 Transpersonal Psychology에서는 인간이 우주와 하나 되는 느낌을 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곧 초월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감정이다. 초월하지 못하는 인간은 자신을 초라하게 여긴다. 수치심은 곧 이런 초월적 욕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감정이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고 생명이 유지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의 여러 감정들은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거나 긍정적 감정 혹은 되지 못해서 부정적 감정 발생한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 기천은 애어른으로 살았다. 아버지와 형이 부딪혀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기천이 나서서 갈등을 중재했다. 그래서 갈등에 대처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친구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원만하게 해결했다.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다. 직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회사는 기천을 찾았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기천은 상사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서 부하 직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곤 했다. 기천은 회사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다. 기천이 남을 잘 돕고 자신의 감정은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한다. 하지만 누구도 기천이 무슨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사는지는 잘 모른다. 때로는 친한 친구조차 기천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한다. 기천은 그만큼 자기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 기천은 때때로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 이는 너무 많은 일을 할 때 생기는 느낌이다. 거절을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까 두려워 다른 사람의 부탁을 모두 받아들인다. 그래서 일에 치여서 사는 사람이 된다. 가족들과 약속을 해놓고도 휴일에 출근한 이유는 기천의 이런 마음 때문이다. 직장 상사나 동료들은 모두 기천을 좋아하지만 기천이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미 기천이 맞춰주는 것으로 관계가 고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천 주변에는 기천이 돌봐야 할 사람들만 있다. 만약에 기천이 이런 관계 패턴을 바꾸려고 하면 홍역을 치러야 한다. 이미지가 나빠질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사들에게 이럴 경우 기천의 직장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기천도 이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관계를 바꾸려는 시도를 못한다. 기천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안 일으키려 애쓰지만 정작 자신은 누구에게도 위로나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 기천은 집에서조차 쉴 수 없다. 귀가하면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고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천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리두기를 하게 된다. 아내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쉴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천을 진영은 몰아붙인다. 진영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멀리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진영이 화를 내면 처음에 기천은 어쩔 줄 몰라 한다. 아내와 갈등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아서 어떻게든 맞추려 한다. 그러나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인 것은 변함없다. 단지 화를 내니까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맞추는 척할 뿐이다. 기천은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맞추기도 어렵고 맞추지 않기도 어렵다. 그래서 기천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주 화가 난다. 아내가 수시로 화내고 비난하고 요구사항이 많은 것도 짜증난다. 그러나 이런 느낌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뒀다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 어린이날 사건이었다. 성인아이들은 일을 하거나 사회생활은 잘하지만 정서적 관계를 잘 못하거나 자신이 정서적으로 어려워지면 잘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기천은 진영과의 관계에서 자주 자신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경험들은 기천에게도 아주 힘든 일이다. 자신을 잘 통제해왔던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때 아주 힘들게 된다. 기천의 성격은 예민한 편이다.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상처받는 상황을 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이러면 마음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지치고 힘든 상태가 된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 거리를 두는 방법 중 하나가 엄격해지거나 살살맞게 행동하거나 사무적 태도를 취하기다. 기천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무적으로 행동하면서 아내와 거리를 두어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 예민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가슴에서 정을 뗀다.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힘이 드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이다. 정이 남아있는 한기초는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을 행동학 경향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연결된 타인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인지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정서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적 표현을 한다. 행동학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줌으로써 감정을 표현한다. 관계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한다. 영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신비적 체험을 하려고 한다. 기천은 인지적이면서 행동적 경향을 띠기 때문에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미 회사 일을 하느라고 지친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진이 다 빠진 상황에서 다시 에너지를 내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존 본능이 강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어낸다. 기천으로서는 이런 장치의 가장 약한 단계가 사무적이고 무뚝뚝한 태도다. 다음 단계가 화를 내는 것이고 가장 강한 형태가 정을 떼는 것이다. 기천은 진영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회사 동료 이유화를 생각하게 된다. 를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다. 이유화는 부드럽기 때문에 기천은 그녀를 통해 위로받고 쉼을 얻으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외도를 통한 쉼과 위로를 모색하게 된다. 부정적 감정의 근원, 수치심. 영원히 자고 싶을 정도로 깊은 우울에 빠졌던 진영은 몇 차례의 상담을 통해 우울에서 빠져나와 원래의 모습, 즉 화내는 상태로 돌아왔다. 기천의 따뜻함을 간절히 원하는 진영. 왜 그녀는 남편에게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걸까? 진영 씨는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야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당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그냥 당당해지면 되는데 왜 화를 내는 건가요? 감정을 보이면 지질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진영 씨는 지질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당당하게 보이고 싶어서 화를 내는 거네요. 결국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있는 셈이네요. 이 질문을 받은 진영은 대답하기 어려워했고 무척이나 곤혹스러워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씁쓸함이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드는 느낌이다. 이제 진영은 딜레마에 빠졌다. 당당하고 싶은 마음에 화를 내는 자신과 외로움을 느끼는 찌질한 자신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외로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려다 보니 신체와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가슴이 아프다며 문지르다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감정이 너무 밀려오면 견디기 힘들어 다시 통제하려고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긴다. 진영의 신체와 증상이 조금 가라앉아서 대화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외롭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였고 모든 일을 혼자 알아서 해야 했어요. 혼자 있는 상황이 너무 싫어요. 그걸 피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집에 있어 달라, 아이들을 봐달라 요구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외롭고 힘들었다는 말이네요. 이 말을 듣자 진영은 너무도 서럽게 울었다.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 자신이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 창피할 것 같았어요. 너무도 서럽고 초라했어요. 그런 느낌을 없애버리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한참을 이렇게 울고 난 진영에게 가슴에 있는 말을 해보라고 했다. 그녀는 머뭇거리더니 모기만 한 소리로 나는 혼자 있는 게 싫어 라고 했다. 나는 이 말을 다시 남편과의 관계에 적용해 보라고 했다. 진영은 아까보다는 좀 더 큰 소리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싫어 기천 씨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진영에게 나는 외로운 여자예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해보라고 했다. 그러나 진영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거부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진영에게 물었다. 그러면 혼자 살고 싶으세요? 진영은 고개를 저으면서도 이 말은 하기 싫어했다. 나는 진영에게 일주일 동안 이 말을 연습해 오라고 숙제를 내줬다. 일주일 후 상담실에 온 진영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호소했다. 자신이 외로운 여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란 걸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다. 가슴으로 인정하려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고 혹시 남편이 자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이 밀려온다고 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란 자신을 지탱하던 지지대가 무너지는 느낌이다. 진영의 지지대는 나는 똑부러지게 내 일을 잘해내는 괜찮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외롭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자신이 아주 작게 느껴졌다. 진영은 자존심 상했고 이렇게 못난 자신을 남편이 싫어할지 모른다고 염려하고 있었다. 기천 씨, 부인의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나는 당신이 외로운 사람인 거 알고 있었어. 당신이 외로운 사람이어서 내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랬어? 내가 외롭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그래, 괜찮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당신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거야. 그랬단 말이지? 나만 몰랐던 거야. 내 친구들도 내가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어. 당신도 알고 있었네. 그래서 다들 알고 있는 것을 나만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 내가 바보였네. 진영은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기가 힘들었다. 진영 입장에서 보면 외로움의 세상은 찌질이들의 세상이었다. 아무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돌봄받을 가치가 없는 수치스러운 세상이었다. 진영은 이런 세상에 있다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일에 집착해 왔다는 사실을 이제 충분히 인식했다. 어려서부터 알아서 공부하고 집안일의 형제들까지 챙기던 부모와 경양, 결혼해서는 살림, 육아, 집안 대소사 챙기기 등을 척척 해냄으로써 남편의 인정을 받았던 일 등이 모두 외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이는 결국 수치심을 견디기 힘들어서 취해온 태도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 하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분명하게 말하는 성향을 가졌다. 이런 성향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우리 어머니는 잔소리쟁이셨고 성실한 분이셨다. 자식들이 언제 어디를 가든 반드시 밥을 먹여서 보내곤 하셨다. 그리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무언가를 하셨다. 우리가 놀고 있으면 못마땅해 하셨다.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양말을 아무 곳에나 벗어놓고 누워있으면 못 견뎌 하셨다.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왜 양말을 꼭 거기다 놔두니? 어머니, 좀 쉬고 나서 치울게요. 지금 당장 해야지 왜 그걸 미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잔소리가 싫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을 함으로써 더 이상 어머니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들으면 교수님 강의는 명쾌, 통쾌, 유쾌해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한다.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다르다니까. 한다. 나는 빙긋이 웃고 그러냐고 하고 만다.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내가 왜 분명하게 말하는지를 안다. 나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싫다고 했는데 싫은 느낌은 화의 가장 약한 감정이다. 화의 사촌 감정들이 있다. 싫은 느낌, 미움, 분노, 억울, 원통, 원망, 증오 등이 그것이다. 화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갖고 있다. 하나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 는 메시지다. 다른 하나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바꿀 것이다. 라는 메시지다. 화의 사촌 감정들 역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 화가 나면 화난 대상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한다. 존재 자체가 꼴 보기 싫어진다. 그래서 화가 약하게 나면 그 모양을 보고 싶지 않지만 화가 더 나면 바꾸고 싶어지고 화가 아주 많이 나면 없애고 싶어진다. 나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싫었는데 결국은 내 마음속에 화가 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약한 강도의 화였기 때문에 나는 내가 화난 줄도 몰랐다. 화가 난 나는 어떻게 하면 잔소리를 못하게 할까 궁리하다 뭔가 분명하게 말해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나는 어머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말을 더 들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어머니로 하여금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내가 그 외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극에 달했다.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치성도 많이 들이셨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자 한 집안에 두 중고가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 참으로 잔소리를 많이 하셨다. 나는 이런 잔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어머니에게 일부러 더 분명하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종교에 대해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나요? 제가 교회에 다닌다고 어머니더러 절에 가시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저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하세요? 종교는 제 선택이에요. 아무리 어머니라도 제게 이 종교를 가져라, 가지지 마라 하실 권한은 없으세요라고 했다. 내 나이 20살 때였다. 우리 어머니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6.25 전쟁을 겪었으며 급변하는 정권 부채기를 사셨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힘든 시절이었는데 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교사였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평생 불안과 두려움이 어머니의 삶을 지배했다. 어머니는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 대상은 부처님이었다. 또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불안하고 두려운 나머지 우리들에게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하셨다. 지나친 잔소리에 화가 난 나는 어머니가 더 이상 잔소리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즉 어머니와 내 관계에서는 화가 나의 삶을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화가 나면 더욱 분명하게 말을 해서 상대방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화가 나 있던 나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다. 화난 상태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진 나는 어느덧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정서적 대화를 하지 못하고 언제나 논리적으로만 대화를 하게 됐다. 내가 왜 수학을 전공하게 됐는지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다. 정확히는 수학교육을 전공했다. 물론 처음에 수학을 전공으로 선택할 때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작용했다. 수학을 전공하면 아무래도 쓸모가 많고 직업 선택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 판단 이면에 오랫동안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수학이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어머니의 잔소리에 화가 나서 논리적으로 대응하다가 그것이 편해서 전공까지 수학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내 속에서는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을 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불안한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안을 갖는다. 불안은 엄마 양육자의 따뜻한 돌봄을 받으면 누그러지지만 그러지 못하면 더욱 증폭된다. 특히 엄마 아빠의 싸움은 아이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행동 중 하나다. 불안이 증폭된 아이들은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에 민감해진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에 초점을 맞춘다. 대인 관계를 할 때도 사람들의 어두운 면에 먼저 반응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관계를 한다.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만나면 이들이 화를 내지 않는 경우에도 공격성이 있다고 상정하고 경계한다. 상대방의 공격성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된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이런 경직된 태도가 상대방을 자극해 결국 우려하던 일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반면 불안이 적은 사람은 동일하게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해 에너지가 많은 사람,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좋게 생각한다. 사실 화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있다. 어느 측면을 보느냐의 문제다. 불안한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도 어두운 데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왔다. 억압, 회피 등과 같은 방어 기제들이다. 예를 들어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는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면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밀어넣는 심리적 장치다. 엄마에게 화가 난 아이는 화난 감정이 엄마와 자기와의 관계에 위험하다고 느끼고 불안, 두려움, 지체 없이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리고 마치 화가 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는 엄마와의 관계를 안전하게 유지한다. 심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방어 기제 외에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다른 방식은 역할 수행하기다. 인간은 불안해지면 살아남기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족이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할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가족 내에서 역할하기는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원자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가족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밖으로 나가는데 곧 일중독 현상이다. 감정 조절은 훈련이 필요하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고, 내 마음을 몰라줘서 외롭고, 앞일이 어찌 될지 몰라 불안하다.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힘들고 때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를 피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낸다. 흔히 하는 방법은 다른 데로 시선 돌리기다.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거나 잔뜩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잠을 푹 자기도 한다. 이렇게 감정과 상관없는 일에 몰두하면서 감정은 잠시 제쳐둔다. 감정은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 그러나 이건 감정의 일시적 해소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감정은 느끼고 표현되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해소되지 않은 감정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쌓여 호시탐탐 밖으로 나올 기회를 엿보거나 제발 자기를 알아달라고 떼를 쓴다. 감정을 꾹꾹 눌러 참다가 별거 아닌 일에 자극받아 걷잡을 수 없이 분노를 쏟아내고 후회한 적이 있는가? 혹은 때때로 올라오는 감정을 무시하고 일만 하다가 공허감을 느낀 적은? 만약 우리가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알아주고 적절히 표현해 줬다면 어땠을까? 바로 이 때문에 감정 조절이 필요한 것이다.
감정 조절이란 괴로운 감정에서 도망가지 않고 어떤 감정인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배워보지 않은 것이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감정 조절을 위해서는 7단계의 과정이 필요한데 각 단계마다 위기가 있다. 1단계는 느낌 알아차리기, 2단계는 느낌 표현하기다. 사실 이 두 단계만 잘해도 우리는 감정 조절에 반은 성공한 것이다. 예컨대 다른 집 아이가 성적이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왠지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마음을 곰곰이 들여다본다. 아, 지금 내가 저 집 엄마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괴롭구나. 인정하기는 싫지만 나 지금 열등감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자기 느낌에 이름을 붙이고 밖으로 표현만 해도 가라앉는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감정을 표현할 때 꼭 남에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 자기 자신에게 표현하기만 해도 감정은 훨씬 누그러진다. 홍수가 되어 나를 덮치던 감정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 그런데 어떤 감정을 자주 반복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즉, 그 감정에는 해결을 바라는 문제가 들어있다.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감정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것이 3단계인 주제 찾기다. 난폭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 부모로부터 방치돼서 느꼈던 외로움, 완벽주의자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봐 느꼈던 두려움 등등. 이것을 찾아 해결해 줘야 궁극적으로 그 무거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니면 앞의 사례들에서 보듯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같은 감정에 휩싸이고 엉뚱한 해결책을 찾게 된다. 자신의 주제를 찾으면 그렇게 된 마음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4단계 깊이 이해하기다. 이렇게 자신의 주제를 깊이 이해하고 나면 원하지 않던 자신의 모습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완전히 낯선 나를 만나게 된다.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5단계 수용하기는 이런 나의 모습을 수용하고 초라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세웠던 무의식적 전략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단계다. 신형처럼 일을 잘해서 인정받거나 기천처럼 도덕적으로 우월해지거나 나처럼 반박할 빈틈을 보이지 않거나 하는 전략이 실은 소용없는 일이었음을, 오히려 원하는 것을 막고 있었음을 깨닫는 단계다. 여기까지만 와도 대단하다. 자신의 주제를 찾고 원치 않는 자신을 받아들인 것은 큰 성과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긴 시간 자기와 싸워야 한다. 6단계 자기와의 싸움이다. 마지막 7단계는 변화된 자신을 지속시켜줄 업그레이드된 가치관을 갖는 단계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버리고 성숙하면서 자유로워지는 단계다.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7단계를 밟으며 감정을 조절해 간다면 감정에 압도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현실에 집중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불편한 감정을 환영하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정적 감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밀어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감정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감정이 생길 때는 다 이유가 있다. 감정 조절을 잘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이를 환영하는 것이다. 아, 내가 지금 무겁구나. 무거운 기분 웰컴. 아,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나쁜 기분 웰컴. 불편한 감정이 찾아오면 애써 아닌 척할 필요 없다.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면 시무룩한 표정을 짓거나 우울한 행동을 해도 괜찮고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감정에 머물러 주는 것이다. 내 감정을 내가 알아주면 그것만으로도 감정은 상당 부분 해소된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한다.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조차 어려워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결국 우울한 나를 부정하게 된다. 그런데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동원된다. 그저 내가 슬프구나, 기분 나쁘구나라고 인정만 해줘도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는다. 우울할 때는 나의 우울함을 환영하며 우울한 세상을 경험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감정의 매임에서 벗어나 감정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얼마 전 장애인 M은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인데도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었다.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불편함이 있었다. M은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나를 찾았다. 이분의 예를 통해서 불편한 감정을 환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자. M은 신체적으로는 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정상인과 똑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장애로 발생되는 모든 불편함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사람들보다 선업해 노력해야 했고
결국 에너지가 고갈돼 자녀들에게는 소홀하게 됐다. 소중한 자녀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된 것이다. 이처럼 불편한 감정을 부정하려고 하면 많은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게 된다. 원래 있던 불편한 감정에 더해 이를 감추려고 다른 데에 에너지를 쓰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불편함이 있다. 즉, 불편한 감정이 2배로 증가하게 된다. 나는 이분에게 모든 상담 과정을 건너뛰고 한 가지 점만 분명하게 했다. 당신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이 사는 세상은 정상인들처럼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은 도움을 주고받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이 말을 들은 M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로부터 뭔가 다른 처방을 받길 원했는데 결론적으로 자신이 가장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처방을 받자 멍해진 것이다.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다가 M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선생님. 그동안 저는 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살아왔네요. 나를 부정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이제 저 자신을 받아들여야겠어요. 그래요? 나는 불편한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해도 좀 가벼워지네요. 정부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우면서 배려하는 세상을 살아야 할 것 같네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분위기 메이커인 회사원 씨가 상담을 요청했다. 회사 동료나 친구들은 씨를 만나면 편안해하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씨는 점점 회사에 가기 싫어지고 사람들과의 모임이 힘들어진다고 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즐거워할 때는 저도 같이 즐거워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사는 삶이 부담스러워요. 나도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내게 늘 뭔가를 기대해요. 그럴 때마다 고개를 흔들며 내가 이런 기분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실망할 거야 하면서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써 왔어요. 나는 씨가 한 말 중에서 고개를 흔들고 자신의 기분을 부정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다른 사람이 뭔가를 기대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기대를 하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잘 말씀하셨네요.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세요? 부담을 떨쳐 버리려고 주로 고개를 흔들어요. 별거 아니야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집중해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남들이 원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져요. 시는 남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부담스러워하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시는 부담스러운 감정이 들면 고개를 흔들고 부정한다. 그리고 이런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자신을 맞춘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감정과는 반대의 행동을 하다 보니 회사에 나가기 싫어지고 모임에 나가는 것도 힘겨워졌다. 사람들의 무언의 요구가 부담스러울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떨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한다면 저는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까 봐 자신의 부담스러운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른바 까봐 증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씨의 가족 관계를 물어봤다. 씨는 집에서 차별받는 아이였다. 부모님은 남동생만 예뻐했다. 씨는 부모의 사랑을 얻고자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며 살아왔다. 이런 가족 배경을 가진 씨는 부모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맞추는 삶을 살아왔다. 나는 씨에게 왜 사람들이 모이면 전체 분위기를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요? 라고 물었다. 씨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모이면 분위기를 책임지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부담스러운 감정은 책임을 지려는 마음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맞추며 살아온 삶에서 비롯됐다. 그러게요.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쭉 이런 역할만 하고 산 것 같아요. 라고 했다. 맞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싸하면 마치 내 책임인 것 같았어요. 내가 분위기를 띄우지 않으면 부모님과 동생은 같은 편이고 나만 이방인 같았어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나를 좋아할 것 같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며 씨는 많이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이렇게 말했다. 맞아요. 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내 힘든 마음은 무시했어요. 지금부터는 나를 존중하면서 살겠어요. 이제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고 말하며 살고 싶어요.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던 자신을 봤다. 인이 된 지금도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봤다. 그것이 자신이 부담스러워도 부담스러운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였음을 알게 됐다. 씨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씨는 이제 부정적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어떤 감정을 느끼든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부정적 감정이든 긍정적 감정이든 감정을 느끼게 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 감정에 얽매여 왜곡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역설적으로 어떤 감정이든 환영해주고 돌봐줘야 한다. 부족한 나를 포용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자. 감정 조절로 변화가 오면 이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이 점이 바로 감정 조절의 묘미다. 이런 기쁨을 오래 누리려면 변화된 자신에게 알맞은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다. 피는 부당한 일을 못 참는 사람이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해하거나 못살게 굴면 불같이 화를 냈다.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많은 갈등을 경험하다가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피는 젊은 시절 데모를 하다가 국가기관에 잡혀가 고문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때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마치 지금도 고문받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했다. 나는 피가 고문을 받으면서 너무도 큰 상처를 입었음을 알게 됐다. 피에게는 국가기관이 거대한 괴물이었다. 피 씨는 아직도 이 괴물과 싸우는 중이었다. 주변의 강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피에게 국가기관의 연장과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괴물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게 화를 냈던 것이다. 이 점을 알게 된 피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줄 몰랐기 때문이다. 피는 괴물과 싸우다 자신도 어느새 괴물이 돼 있음을 인식했다. 그러자 너무나도 부끄러워했다. 자신은 피해자고 선한 사람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쪽 사람들에게는 정의의 이름으로 가해자 즉악한 사람이 돼 있었던 것이다. 피는 인간 모두에게 괴물 같은 속성이 있음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자신의 오래된 가치관을 수정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모두 불쌍한 사람이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피는 너무나도 힘들게 자신을 고쳐나갔다. 나는 이런 피가 위대해 보였다. 자신을 바꾸기가 성을 빼앗기보다 어려운데 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피에게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피는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임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생각하는 범주가 넓어진다. 이전에는 불의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분노 조절을 하게 되면 자신도 불의한 사람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다. 모든 인간에게는 공격적이고 거친 괴물적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된다. 단지 괴물이 나오는 환경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임을 알게 된다. 인간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괴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변화된 가치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에필로그. 불완전해도 부족해도 외로워도 그래도 괜찮다. 감정은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알아주고 보살펴주면 긍정적 에너지가 되지만 모른 체하고 억누르면 알아줄 때까지 때를 쓰고 시한폭탄처럼 부글부글 끓다 언젠가는 폭발하고 만다. 감정을 표현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일단 삶이 쉬워지고 가벼워진다. 또한 삶의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생산성이 커진다. 현재의 어색하고 거북한 느낌을 방치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을 지배했던 역사적 사실을 찾아내자. 그리고 눌린 감정을 표현해주자. 그러면 현재 삶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와 여유가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이유는 불편한 감정이 생겨도 자기 인생의 주제가 드러날까봐 회피했기 때문이다. 회피는 사람들이 그 주제에 직면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 자신의 주제를 직면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고 이를 해결해 간다. 이런 사람들의 인격은 꾸준히 성장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제자리에 머무르게 된다. 회피하고 싶은 감정의 심층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수치심으로 연결된다. 감정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이 수치심 때문이다. 작고 못난 존재라는 수치심이 모든 인간 안에 있는데 이것이 건드려질 때 괴로운 것이다. 작은 존재라는 인정은 뼈아픈 고백이라 모두가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치심은 인간이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일 때 극복된다. 천길 낭떠러지에 몰려 죽을 각오로 뛰어내리자 미쳐 있는지도 몰랐던 날개가 펴진다고 할까. 인간은 모순적이고 작은 존재다. 인간 존재의 불완전함, 내 개인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방법이다. 더 큰 존재가 되려고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나는 불완전하고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외로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다. 그게 정상이다. 잘난 때도 있고 못난 때도 있다.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그게 나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 한계를 용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하면서도 당당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책이 당신이 그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